박상호는 올해 62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30년 가까이 다닌 공장에서 손에 기름 냄새를 묻히며 살아왔다. 그러나 3년 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는 한순간에 자리에서 밀려났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 시대라네. 상사의 말은 차갑게 잘려나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퇴직 후에도 생활은 계속됐다. 두 아이는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 아내 최영숙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겨우겨우 가게를 붙잡았다. 그러나 전기세, 가스세, 병원비는 쌓여만 갔다. 상호는 그때부터 늦은 나이에 택배 일을 시작했다. 누구보다 아침 일찍 나가고 누구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낡은 경차에 상자를 가득 싣고 단지를 돌았다. 좁은 골목마다 멈출 때마다 허리가 쑤셨고 무릎은 오래전부터 삐걱거렸다. 그래도 상호는 혼잣말로 자신을 다잡곤 했다. 이건 남한테 손 벌리는 돈이 아니야. 내 손으로 번 돈이지. 아내 영숙은 늘 걱정이었다. 여보, 이제 몸 좀 아껴요. 무릎 약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잖아요. 괜찮아. 집에 돈 안 들어오는 것보다 나아. 애들도 아직 완전히 자리 못 잡았는데 내가 버텨야지. 상호는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무릎 관절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손을 놓을 수는 없었다. 동네 기사들과 잠시 모여 담배 한 대를 나눌 때면 현실이 더 분명하게 다가왔다. 형님, 건당 800원 받으면서 하루 200개 채워야 겨우 15만 원이에요. 기름값 빼고 나면 남는 게 뭡니까?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우린 어쩌겠나? 일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지. 젊은 기사 김태진은 늘 불만이 많았지만 상호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다. 그는 삶을 달리 해석할 여유가 없었다. 먹고 사는 게 먼저였으니까.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기사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신대지구 새 아파트 단지가 출입 방식을 바꾼다더라. 비밀번호 없애고 카드로만 들어간대. 상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요즘 아파트가 다 그렇지 않나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카드 받으려면 돈 낸대.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래. 에이 설마. 우리가 주민 물건 들여다주는데 거기다 돈까지 내라 하겠어? 상호는 대화를 흘려들었지만 마음 한쪽이 불안했다. 어느 날 저녁 상호는 퇴근에 들어오며 신발을 벗었다. 영숙이 TV를 보다가 남편 얼굴을 살폈다. 여보,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소문이 현실이 될까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택배 일은 이미 힘겨웠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짐이 얹힌다면 그는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그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지난 공장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다. 이제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그 말이 또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다.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틴다. 더는 쫓겨날 수 없어. 다음 날 새벽 상호는 다시 경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뿌연 안개 속에서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가슴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머릿속 어딘가에 통행료라는 단어가 내려앉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오전 박상호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수십 번 오가던 길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늘 열려있던 공동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숫자 키패드 대신 새로운 카드 인식기가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상호는 무심코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삑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다시 눌러도 또 실패였다. 그제야 곁에 있던 다른 기사 하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형님 몰랐어요? 여기 비밀번호 바뀌었대요. 이제 카드 있어야 들어간다잖아요. 순간 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카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되물었지만 대답은 냉담했다. 관리사무소 가면 설명해준다는데 돈 내야 준다더라고요. 그는 무거운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넥타이를 단정히 메고 앉아있는 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상호를 바라봤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택배기사입니다. 현관문이 안 열려서요. 아, 그거요. 이제 우리 아파트는 보안 강화를 위해 출입카드를 사용합니다. 연간 비용은 10만 원이고 보증금 5만 원 포함입니다. 말은 단정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상호의 어깨를 짓눌렀다.
한 달 벌어도 남는 게 없는 일인데 출입하기 위해 돈을 내라니. 상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저희가 주민들 물건 배달하러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돈을 내야 합니까?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규정입니다. 모든 출입자는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기사님들이 예외일 수는 없죠. 전기도 쓰고 엘리베이터도 타시잖아요. 그 말에 상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기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돈을 내야 허락해주겠다는 태도였다. 밖으로 나오자 젊은 기사 김태진이 서 있었다. 그 역시 화가 난 얼굴이었다. 형님,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내고 일하러 다녀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속은 복잡했다. 당장 물건을 들고 들어가야 하는데 카드가 없으면 길이 막힌다. 고객들은 언제나 시간에 민감했다. 늦으면 바로 항해 전화가 쏟아졌다. 태진은 씩씩거리며 말했다. 전 돈 안 냅니다. 이건 부당한 거예요. 싸워야죠. 그러나 상호는 고개를 숙였다. 태진아,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나는 지금 멈출 수가 없다. 하루벌이가 끊기면 우리 집은 당장 흔들린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쓰렸다. 자존심이 상했다. 그가 일한 지난 세월, 공장에서도 늘 희생을 요구받았고 이제는 택배기사로서도 또 다른 희생을 강요받는 듯했다. 며칠 뒤 결국 상호는 사무소에 돈을 내고 카드를 받았다. 손에 쥔 얇은 플라스틱 조각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이걸 받으려고 내 노동의 가치를 팔아야 하나?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다. 주민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한 중년 여성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호에게 웃으며 말했다. 기사님, 이제 관리소에서 잘 막아놨으니 안심이 되네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상호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에서는 불이 치솟았다. 그녀의 편안함은 자신의 고통 위에 세워져 있었다. 반면 어떤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기사님들 덕에 우리가 편한 건데. 그러나 그 목소리는 금세 사라졌다. 대부분은 무심하게 택배를 받아들고 문을 닫았다. 상호는 단지 안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 땀으로 버는 돈에서 왜 남의 갑질까지 감당해야지? 박스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박상호는 그날 저녁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출입카드를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다. 얇은 플라스틱 한 장이었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무게는 돌덩이 같았다. 그는 지갑을 닫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내 최영숙이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며 남편의 얼굴을 힐끗 살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상호는 대답 대신 물만 들이켰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10만 원이라는 돈이 가정에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지 아내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금 상황을 털어놓으면 아내는 분명히 더 마음을 졸일 것이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오늘 배송 물량이 많았어. 영숙은 더 묻지 않았지만 상호의 굳은 표정을 오래 바라봤다. 부부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늦은 밤, 상호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다. TV 불빛만이 희미하게 벽을 비쳤다. 그는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냈다. 이걸 받으려고 내가 내 자존심을 꺾었구나. 목이 바짝 타올라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왔다. 잔에 술을 따르는 소리가 방 안에 공허하게 울렸다. 잔을 비우며 상호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젊었을 땐 그래도 나도 떳떳했지. 공장에서 땀 흘린 대가로 월급 받았고 그 돈으로 애들 키웠고. 그런데 지금은 뭐지? 내 손으로 번 돈에서 또 돈을 떼어내 남한테 갖다 바쳐야만 일을 할 수 있다니.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존엄의 문제였다. 그러나 내일도 일은 계속돼야 했다. 며칠 후 기사 대기 공간에서 젊은 기사 김태진이 상호를 붙잡았다. 형님 들었어요. 결국 돈 내셨다면서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진의 눈빛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린 주민들 편하게 해주려고 뛰어다니는 건데 왜 우리가 돈까지 내야 합니까? 형님이 앞장서 주셔야죠. 상호는 침묵했다. 태진의 말은 옳았다. 그러나 그는 현실의 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태진아, 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나에겐 시간이 없어. 하루만 멈추면 우리 집은 흔들린다. 애들 독립도 아직 덜 됐고 약값도 나가고 싸움은 젊은 네가 해야지. 난 그럴 힘이 없다. 태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형님, 힘이 없다는 말, 제일 하기 싫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입 닫으면 저 사람들은 더 당당해질 거예요. 상호는 속으로 뜨끔했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 공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던 순간 자신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도 그는 싸우지 않았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침묵을 택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거울을 들여다봤다. 깊게 팬 주름, 굳어진 턱선, 피곤에 절은 눈빛. 낯선 노인의 얼굴이 그에게서 비쳤다. 상호야, 넌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거냐?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아내 영숙은 방에서 책을 정리하다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등이 축 처져 있었다. 여보,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는 여전히 속마음을 숨겼다. 하지만 그 숨김이 더 큰 무게가 되어 어깨를 짓눌렀다. 다음 날 택배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는 불편했다. 카드를 찍고 문이 열리는 순간마다 자존심이 한 조각씩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주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상자를 받아가며 수고하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짧은 인사가 오히려 상호의 가슴을 더 저리게 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 일을 해야 하나?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존심의 문제였고 살아온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였다. 아침 공기는 서늘했지만 박상호의 마음은 더없이 무거웠다. 출입카드를 찍을 때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주민들은 여전히 무심했다. 택배 상자를 받아들며 고생 많으시네요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지만 정작 그 뒤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저 물건이 제때 도착하는지가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기사들 사이에 작은 모임이 열렸다. 관리사무소에서 부당하게 돈을 걷는 문제를 두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젊은 기사 김태진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형님들, 우리 이대로 가면 끝도 없습니다. 한 번 돈 내면 다음엔 또 뭐라 할지 몰라요. 전기세, 엘리베이터세, 다음엔 복도 사용료까지 내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에 몇몇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분위기는 쉽게 결집되지 않았다. 대부분은 생계를 이유로 침묵을 택했다. 상호 역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태진은 답답한 표정으로 상호를 바라봤다. 형님,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우리보다 형님이 말해야 주민들도 귀 기울일 거 아닙니까? 상호는 잠시 눈을 피했다. 내 마음이야 네가 다 알겠지. 하지만 내가 먼저 나서긴 어렵다. 그 말은 태진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다. 그는 탁자를 치며 일어났다. 이건 우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형님 문제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형님 같은 분들을 제일 만만하게 보잖아요.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결론은 나지 않았다. 각자의 사정이 발목을 잡았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 앞에 기사들이 모였다. 이도훈 소장이 굳은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배송은 안 하고 왜 모여 계신 겁니까? 김태진이 앞으로 나섰다. 소장님, 이건 명백한 부당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민들 물건 들여다 주려고 들어가는데 왜 돈을 내야 합니까? 이도훈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규정입니다.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이고 저희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순간 상호의 가슴속에 뭔가 끌어올랐다. 태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수록 그의 속에서 잠자던 분노도 깨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나서면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알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주민이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고 말했다. 아니, 택배가 왜 아직도 도착을 안 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거잖아요. 그 말은 기사들을 향한 화살이 되어 꽂혔다. 순간 상호는 숨이 막혔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듯한 현실이 그를 더욱 쬐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상호는 깊은 피로에 짓눌려 있었다. 아내 최영숙이 걱정스레 다가와 물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그냥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상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처음으로 털어놨다. 출입카드, 사용료, 관리사무소와의 갈등. 말을 이어가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여보, 내가 왜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하나 싶어. 내 땀으로 버는 돈인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붙이는지 모르겠어. 영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요? 참지 말아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내야 해요. 그 말은 상호의 마음에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침묵해왔다. 하지만 아내의 손길에서 묘한 힘이 전해졌다.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다시 관리사무소 앞. 이번엔 상호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기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그의 눈빛엔 망설임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 속으로 다짐한 순간 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 우리가 일하는 건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합니까?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의 말에 주변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기사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상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엔 묵직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관리사무소 앞 박상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뒤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기사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주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상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고스란히 느꼈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울분이 목구멍을 뚫고 나온 순간이었다. 이도훈 소장이 곧장 말을 받았다. 박 기사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건 주민들과 합의된 규정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에요.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상호는 눈을 치켜뜨며 소장을 바라봤다. 보안이라고요? 저희는 주민 물건을 지켜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둑 취급하고 돈을 내야만 들어올 수 있게 막으니 이게 보안입니까? 갑질입니까? 순간 기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하나둘 터져나왔다. 이 돈 내고 일하느니 차라리 여기 택배 접수 다 끊어버립시다. 우린 주민들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데 왜 우리가 범죄자 취급받아야 합니까? 분위기가 격해지자 몇몇 주민들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기사님들 없으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되지? 다른 이는 불쾌한 얼굴로 소리를 높였다. 괜히 소란 피우지 마세요. 우리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갈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균형이 바뀌었다. 나이 지긋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 상호에게 다가왔다. 기사 양반, 내가 평생 장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 일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지. 그동안 당신들이 우리 덕에 편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미안하네. 그 말은 주변의 메아리처럼 퍼졌다. 젊은 주부들도 속삭였다. 맞아. 사실 기사님들 없으면 하루도 불편하지 않은 날이 없을 거야. 우리 편하자고 너무 무리한 요구였던 것 같네. 소장 이도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걸 느꼈다. 주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규정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들께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기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김태진은 상호의 어깨를 힘껏 치며 외쳤다. 형님, 결국 해내셨네요. 형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고개 숙이고 지나갔을 겁니다. 상호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기쁨보다 더 강하게 밀려오는 감정은 씁쓸함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겨우 존중을 얻을 수 있다는 현실이 그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상호는 아내 영숙에게 모든 일을 전했다. 영숙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보, 이제야 당신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 보여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더 늦기 전에 말하길 잘했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것 같아. 다음 날 새벽 그는 다시 경차에 상자를 가득 싣고 출발했다. 길 위에 아직 안개가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드를 꺼내 들던 순간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지갑에 넣었다. 굳이 찍지 않아도 관리소에서 이미 규정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상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 자존심은 지켰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택배 상자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씨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다시는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자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하겠지만 그에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